안녕하십니까. 1주차 4차시 시작하겠습니다. 머리카락과 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고 있죠. 거의 끊임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곳의 털은 다 빠져나가 일부분만 남겨져 있는데 유독 머리카락만 계속 자라고 있죠. 아주 신기한 상황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동물의 털도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자라지는 않습니다. 이성이 긴 머리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도 여성에게, 여성도 남성에게 긴 머리 가진 것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서로 그 상황을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길게 성선택이 되었다고 할까요? 적어도 틀림없는 것은 계속 머리카락은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죠. 뭐 몇 미터짜리 머리카락으로 계속 살 수는 없기에 사회생활에 타협하여 결국 우리는 짧게 머리를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길게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이성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지금 두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머리에 떠오르는 상황이 있으실 겁니다. 양쪽 다 여자분이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슬람교도는 여성의 머리카락을 가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저기도 모자라 거의 눈 빼놓고는 다 가리라고 그러죠. 극단적으로 긴 머리카락이 남성에게 성적으로 매력으로 비춰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머리를 가리고 있는 것이 속뜻이 그 내용인 것이죠. 수녀님도 거의 비슷한 것 같죠? 서로 다른 종교이지만 위쪽에 올라가 보면 거의 비슷한 근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이기도 하고,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그 수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죠? 지금 긴 머리카락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지금 이 종교적인 색채가 거의 유사한 듯한 상황입니다.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한번 볼까요? 거울을 봤을 때 반응은 어떨까요? 동물마다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을 여러 매체에서 보셨겠지만 한번 보시죠. 앵무새나 부엉이, 앵무나 붕어를 보면 거울 속에 자기 이미지와 지칠 때까지 싸웁니다. 그것이 자기의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라고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와 개는 한번 딱 충돌도 해보고 또 어르렁거려 보기도 하다가 금방 흥미를 잃게 됩니다. 저것이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범주에 있지 않다는 걸 금방 파악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꼬리 원숭이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마취를 한 다음에 이마에다가 물감을 딱 묻히고 거울을 갖다 줬죠. 그랬더니 물감을 손으로 이렇게 지우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랬답니다. 저게 난지 않은 겁니다. 벌써 전혀 다른 차원의 동물이 되어버린 것 같죠? 거울을 봤을 때 반응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 열심히 실제로 침팬지나 오랑우탄과 같은 정말 이제 아주 똑똑해지고 있는 동물들을 보면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빨, 등, 그리고 궁둥이와 같이 평소에는 자기가 죽었다 깨서 볼 수 없는 지역이 있죠.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이 속을 자기가 볼 수도 없고, 등은 당연히 못 보겠죠. 엉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부분은 거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죠.
콧구멍도 보고 왼쪽에 있는 원숭이 보십시오. 다시 눈 속도 한번 보고 뭐 여러 군데를 자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저것이 비춰지는 것이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전혀 다른 차원의 동물이 되었습니다. 어류와 포유류의 꼬리 지느러미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유류를 대표 선수로 내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평소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속에 있는 깊은 뜻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와 상어의 꼬리 지느러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누구의 꼬리 지느러미인가요? 뭐 잘 아실 겁니다. 눈에 벌써 뭐 많이 익었던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래입니다. 이놈은 상어입니다. 뭐 만만치 않게 무서운 그런 동물이기도 하죠. 단 어류입니다. 포유류와 어류의 두 꼬리 지느러미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고래의 꼬리 지느러미는 X축, Y축으로 따진다면 X축 같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상어의 꼬리 지느러미는 Y축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래 지느러미는 이렇게 X축처럼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고래는 이렇게 모든 뭐 흑동고래, 돌고래, 또 고래 여러 가지 흰수염고래 굉장히 많은 고래들의 공통적인 얘를 고래다라고 이름 지으시려면 여러분들이 판정하시려면 꼬리 지느러미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옆으로 되어 있으면 일단 포유류 중에 바닷속에 있는 놈 중에 오케이 너는 고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어는 어류입니다. 그리고 모든 바닷속에 있는 어류가 다 그렇듯 지느러미는 Y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쫙 보시면 이상망측한 세 번째 있는 저놈을 쫙 네 번째 있는 놈 저게 상어야 고래야 막 뒤죽박죽인 때가 있어요. 일단 꼬리 지느러미를 보시면 이놈이 상어인지 고래인지 여러분들이 판정하실 수 있습니다. 100% 정답입니다. 꼬리 지느러미의 위치를 보면 아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골치 아픈 놈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고래상어입니다. 고래예요? 상어예요? 이름이 고래상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흥분하지 마십시오. 혼동하지도 마십시오. 딱 보시면 압니다. 지느러미만 보면 됩니다. 어류인가요? 포유류인가요? 바로 상어처럼 Y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상어의 종이 어류입니다. 어류. 상어입니다. 한 세트 더 볼까요? 지금 매너티라고 그러는 바다소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다에 있는 소입니다. 당연히 포유류겠죠. 포유류의 저 꼬리 지느러미를 보면 고래와 같이 X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X축으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꼬리 지느러미는 물속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류가 다 그렇습니다. 쫙 제가 나열을 하겠습니다. 많이 펼쳐놓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바다 포유류를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다 사자. 쟤는 아주 뭐 발가락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 표범. 모두 지느러미는 꼬리 지느러미는 X축처럼 되어 있습니다. 바다 코끼리 다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힌트를 뭐 몇 가지 드렸지만 답을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혹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많은 정보를 거의 답에 가까운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원래 물에서 진화가 맞다면 무트로 육지로 생명체가 올라왔죠. 눈도 그랬고 귀도 그랬습니다. 아직도 흔적을 갖고 있는 듯한. 근데 이렇게
쫙 탈출했던 동물이 다시 열악한 어떤 환경이나 먹이를 구하는데 뒤처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시 물속으로 기어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시죠. 물속으로 다시 당겨져 들어갈 때는 기왕에 만들어졌던 다리가 둘로 포개져 물속에서는 걸어 다닐 수 없으니 지느러미로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지금 꼬리 지느러미가 거의 다리의 역할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고래도 그렇고 바다소도 그랬고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바다를 붙이고 있는 코끼리, 표범, 사자가 똑같습니다. 두 발을 모으고 물갈퀴처럼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의심스러우신가요? 민물에 사는 놈도 거의 비슷하니까 다시 한번 더 보시죠. 오리너구리와 비버의 꼬리도 한번 보시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민물에 사는, 물속에 바닷물만 아닐 뿐이지 물속하고 똑같고 포유류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리너구리 보시죠. 꼬리 지느러미가 무슨 그 빨래판 같이 생겼죠. 넓적한 빨래판 같고, 비버는 뭐 더합니다. 뺨 따고 때리면 되게 아플 것 같아요. 납작한 놈이 X축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두 다리가 포개져 지느러미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꼬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파충류와 포유류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는 제가 어류와 포유류를 비교해 드렸는데, 이동하는 방법은 어류는 Y축으로 되어 있기에 그 꼬리 지느러미 짓을 하면 앞으로 추진되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고래를 볼까요? 고래는 위아래로 이렇게 꼬리 지느러미 짓을 하면 앞으로도 추진되지만 몸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여요. 물론 어류가 위아래로 못 간다는 건 아닙니다. 옆에 지느러미도 있고, 그러니까 운동성에 관한 전체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결국은 꼬리 지느러미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 두 개를 딱 놓고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날 거라는 얘기지요. 파충류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지금 무트로 올라와 살고 있는, 물속에도 있고 좀 그러긴 하지만 파충류 한번 보시죠. 뱀입니다. 어떻게 이동하나요? 얘는 끊임없이 2차원 같이, 다시 말하면 어류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공간으로 돌아다닌다기보다는 앞으로 추진하는 것을 2차원 평면에 붙어서 가게끔 이런 짓을 하고 갑니다. 꼭 어류의 꼬리 지느러미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악어 볼까요? 악어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느러미를 흔드는 자체가 어류의 Y축과 같은 각도로 움직여지는 듯한, 따라서 위아래로 물속에서도 가거나 그러지 않고 육지에서는 당연하고 결국은 면에 붙어서 2차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포유류, 아까 말씀드렸던 고래나 등등의 물속에 있는 많은 포유류들은 지금 꼬리 지느러미가 이렇게 되어 공간을 주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육상에 있는 동물들 볼까요? 치타 좋습니다. 또 다른 도망가고 있는 톰슨 가젤 보실까요? 걔네들은 이렇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쫓아가고 도망가는 이 두 동물들을 보면 적어도 평면에 붙어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래나 물속에 있는 동물 X축으로 되어 있는 꼬리 지느러미를 이용하듯 3차원으로 거의 한 차원 더 높여 포유류는 이동을 하고 있지요. 진화가 맞다면 적어도 아래쪽에 있었던 지금 여러 가지의 그렇게 어류서부터 시작하여 꼬리 지느러미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파충류 등등의 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조류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 잠시이지만 틀림없는 것은 3차원으로 공중부양하는 듯한 형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달리기 할 때 공중에 몸이 떴다가 떨어지는 것은 적어도 뱀과 같은 그런 움직임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조류가 들으면 웃겠죠.
조류도 포유류와 같이 공중을 이용하여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립보행에 따른 변화를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는 얼굴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배우셨고 많은 감각기관과 입을 포함하여 등등을 배우셨습니다. 머리카락도 배웠고 당연히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발을 이용한 다른 류와 포유류의 이동 방법의 근간이 되는 그런 골격적인 변화, 구조적인 차이점 이런 거를 배우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얼굴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각 차시에서 말씀드렸던 인간은 진화가 맞다면 네발짐승에서 직립하게 되었고 큰 뇌와 아주 유용한 손 그리고 작은 입을 갖게 되었습니다. 입은 당연히 말을 하는 형태로 뇌는 바뀌어져 갔고 뇌와 입, 성대를 포함한 것이죠. 그래서 소통을 하기 시작하였고 얼굴에 있는 많은 근육들은 상대방에게 내 감정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성대를 이용해 입을 이용해 내 생각과 당연히 감정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다른 동물과는 달리 대규모로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협력이라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지구를 지금 완전히 정복한 셈이 된 것이죠. 소통, 그에 따른 협력, 이것은 생명체 중에서 지존이 될 수 있는 큰 몫이었습니다. 바로 얼굴이 그 일을 해준 것이죠.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리저리 지금 제가 얻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또 나름대로는 손해본 것도 있습니다. 한번 뒤져볼까요? 직립보행으로 얻은 것과 이런 것입니다. 먼저 얻은 것을 한번 서머리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죠. 양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발로 걸었던 짐승은 몸무게를 앞뒤다리 네 개에게 골고루 나누어 줬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누고 있을 때는 한 다리에게 큰 하중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다리 모두가 그렇게 병에 걸리지 않을, 그러니까 쉽게 관절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직립하면서 두 손을 얻으니까 두 손이 무기이자 어마어마한 기능을 하면서 두 다리에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얻은 점이 틀림없이 있게 된 것이죠. 손의 정교한 움직임에 의해 결국은 지능이 또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틀림없는 건 둘 다 좋아졌다는 것이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공진화한 셈입니다. 손이 움직임을 그리고 뇌 속에 있는 기능을 항진시키고 이것은 다시 또 손의 기능을 더 좋게 하고 손이라는 하드웨어와 뇌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공진화, 같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언어를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을 통해서 상대방과 소통하게 되었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이기를 포기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상대방하고 끊임없이 교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눈의 위치가 네 발로 이렇게 다닐 때에는 땅만 보다가 가끔 상대방 보고 친구 보고 이것을 하다가 여러분들은 직립을 하는, 우리는 지금 직립을 했죠. 상대방의 눈을 항상 직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야가 넓어진 셈이죠. 다른 개체와 얼굴을 맞대어 털은 이미 뽑아졌고 내 얼굴의 근육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쉽게 표현하고 당연히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키는 170인데 어깨는 40cm에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보면 아마 기가 막혔을 겁니다. 기가 막혀 할지도 모릅니다. 막대기에 이만큼의 사탕이 있는 위험천만한 막대 사탕이 걸어다닌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무거운 머리에 의해 뇌진탕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넘어지면 뇌진탕 될 수 있겠죠. 내장이 아래쪽으로 눌리게 됩니다. 뇌발짐승일 때는 내장 장기가 그냥 아래로 축 처지니까 서로 눌리고 자시고가 없는데 직립하면서 골반뼈에 딱 막힘이 있는 순간 내장 장기는 중력에 의해 결국은 눌려지게 되고 복통과 원치 않는 치질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뇌발짐승은 치질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중력 때문에 생기는 치질이라 그렇습니다. 분만통이라는 것도 직립하면서 생긴 머리가 커서도 생겼지만 뇌발짐승이라면 분만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심장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 너무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지정맥류와 같은 질환에 걸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허리와 무릎이 아파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릎의 관절, 당연히 팔목의 관절 다 두 다리가 책임지니까 죽을 맛이고, 디스크라는 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C자 모양의 연골판이 눌리면서 뒤에 있는 신경을 어찌 보면 찌른다고 그럴까요? 그게서 통증이 생기는 것인데, 뇌발짐승이면 위로 솟구칠 리가 없죠. 아래로 내려가니까 뒤쪽으로 올 리 없어서 뇌발짐승은 디스크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직립보행을 하면서 잃은 것이죠. 얻은 거 있으면 잃은 거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직립하면서 상대방의 내 얼굴 표정과 여러 가지 소통 방법을 얻고 그것으로 협력을 하게 되면서 이 많은 것을 세금으로 냈다, 불리한 점을 얻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차 4차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